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용산이 최근에 가장 떠오르는 한 이슈죠. 한 아이템입니다. 부동산계에. 그래서 오늘 저도 용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좀, 용산 이야기를 좀 길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리즈로 좀 묶어갖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파트 1 시간입니다. 용산 최근에 이제 발표한 미니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저의 생각도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2020년 5월 6일이죠.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주된 내용은 2023년 이후에 수도권의 주택 공급 안정세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연 25만호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라는 거고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심 내 공급을 약 7만호 정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좀 사실상 아이러니했던 게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토부에서는 서울의 주택 공급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 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해 왔죠.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은 다주택자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일관된 어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만호 추가 공급은 이란 이제 카드를 꺼내 들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서울 시내 전세 가격 상승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저의 영상 작년부터 꾸준히 올렸던 영상들을 보시면 올해 전세가 상승이 아주 큰 상승이 예고되고 올 하반기가 지나고 내년 정도 되면 정말 전세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특히나 이번에 이제 이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사실 매입이 사실상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요들은 임차 수요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세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데, 좀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서울시의 이제 공급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내년 내후년은 말할 것도 없고요. 2023년 정도 되면 서울의 주택 공급이 정말 바닥을 찍을 정도로 거의 공급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또는 이제 국토부에서도 제 생각에는 아차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7만호를 부랴부랴 지금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7만호가 저는 근데 의심스럽긴 합니다. 계획대로 공급이 될지. 왜냐하면 서울에는 사실상 서울은 이제 수도권과 틀리게 택지라는 게 없잖아요.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 철도 창부지 같은 유휴부지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유휴부지를 전체를 주택을 또 공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는 정말 필요한 상업화 기능을 갖고 있는 땅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용산이라는 지역도 물론 8천호 공급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만, 이제 공주택의 질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이라는 게. 어쨌거나 한번 7만원 공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요, 공공재개발 활성화 하겠다라는 거죠. SH와 LH가 참여해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을 좀 공공성을 강화해갖고 공공이 참여해갖고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 얘기보다는요, 투자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시청자분들께서 좀 관심 가져야 될 대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규모 정비 보완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공공기여 시 민간 소규모 재건축 지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꾸준히 이야기해 왔었잖아요.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어떻게 보면 소액으로 생각보다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 서울시에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부동산 종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한 25년에서 30년 차 정도 되는 연립주택이에요. 다세대 말고 연립입니다. 다세대랑 연립은 많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연립주택들은 보통 이제 아파트처럼 소규모 단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격 대비 대지 지분이 어마어마하게 착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큰 대지 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요, 조합 설립 이후에 정말 빠르면 뭐 한 2년 안에 입주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공성을 강화해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저리로 뭐 공사비라든가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걸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특히나 사업에 대한 속도도 상당히 빨리 지원해준다고 하니 아마 이 소액 투자자 분들한테는 서울의 중요한 자리에
이 연립주택 같은 거에 좀 눈독을 들여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강남권에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도심권 아니죠. 이 연립주택들도 마포라든가 뭐 용산은 사실 연립주택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뭐 송파구 같은 지역이라든가 강남권 같은 데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물론 이런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또 진행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주변에 아파트 시세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아파트 가격이 좀 높이 있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에 좀 대지 지분이 넓은 연립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또 보면 역세권 민간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면 용도 지역 상향입니다. 제가 뭐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주제가 이제 그 용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역세권 주변에 있는 이종 주거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제 서울시 지도를 한번 펼쳐 놓고요,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이 역세권 주변에 있는 토지연계획 확인원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정말 희한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멀쩡한 집에 반토막이 나 있어요. 단독주택 70평짜리가 반은 상업지고 반은 이종 주거지역입니다. 근데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들은 향후에 역세권 반경 250m 내외 지역 같은 경우는 종상향이 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도심권 안에 있는 더블 역세권 이상인 지역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종상향이 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역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뭐 건물을 사셔도 되고요.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종상향이 돼서 재건축이 되기는 힘듭니다. 아파트가 있는 지역들은 종상향이 상실적으로 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단독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상업지역에 끼어 있는 지역들, 어정쩡하게 상업지역에 끼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향후에 종상향이 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유휴 공간 정비 및 재활용 파트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중공업 지역. 제가 역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영상을 통해서 중공업 지역을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된다. 특히 소액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는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꼭 가지셔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뭐 대표적인 데가 성수동이라든가 영등포라든가 구로구라든가 금천구 지역이겠죠. 이 중공업 지역 내 공장 부지를 활용해 갖고요, 또 수천 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공업 지역 안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노후주택가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중공업 지역 공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은 여러가지 유휴부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지역들을 한데 모아갖고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방식 또는 뉴타운 방식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중공업 지역 내 부동산들도 좀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공유지 활용이라든가 뭐 코레일 부지 활용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죠. 일단은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고요. 다시 한번 시간이 되면요, 이 7만원 추가 공급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관심 가져야지 될 부분이라든가 관심 가져야 될 종목, 관심 가져야지 될 지역에 대한 얘기를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용산 이야기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 2020년 5월 6일날 발표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코레일 부지 활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000세대를 짓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근데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방식은 지금 용산 정비창 부지에 업무시설과 상업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등 주거 복합 개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8,000세대 나왔을 때는 여기 임대아파트 짓는 거냐 뭐냐 말도 많았는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뭐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상업시설도 들어가고 주민 편의시설과 주거 복합시설로 개발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복합 업무타운으로 개발한다라는 겁니다. 전체 8,000 가구 중에서요, 공공임대가 2,400가구고요. 공공 민간 아파트가 공공과 민간의 분양 물량이 한 5,600세대 정도 됩니다. 합이 8,000세대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2,400가구에 대한 논란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비싼 금싸라기 땅에 임대 아파트를 과연 지어야 될 것인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정말 저가의 임대 아파트를 과연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쨌거나 이제 5월 이제 6일날 코레일 부지 용산에 대한 이제 개발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죠. 그러면서 용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많이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나 정부는 사실상 그동안 용산이 어떻게 보면 계륵 같은 존재였죠.
개발은 해야지 되겠고, 용산을 건들면 서울시 전체 집값이 요동을 칠 것 같고, 용산만 건드릴 수는 또 없습니다. 용산과 여의도를 함께 개발한다고 했으니까 용산을 건들면 또 여의도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의도도 개발시켜 달라고 할 거고, 그러면 주변 지역으로 여러 가지 좀 파장들이 커질 것을 염려해서 용산 개발을 그동안 사실상 인정사정 없이 묶어놔 버렸죠. 근데 어쨌거나 재밌는 건 근데 이런 거예요. 용산 개발을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용산은 자기 혼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갈 길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부동산이라는 게 희한하죠. 자, 어쨌거나 이 개발 발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바로 묶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용산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촌동이라든가 한강로 1가, 2가, 한강로 3가 지역에 있는 각종 개발 지역에 대해서 13개 지역인가요? 여기가 아무튼 이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이제 붉은색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인데요. 자, 이렇게 개발 발표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용산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걸 입증하는 겁니다. 반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산에 대한 제가 봤을 때 정부의 두려움이 상당히 많구나. 뭐가 무서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두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용산에 대한 국민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증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사실상 지금 보면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 뭐 상강맨션, 한강로, 뭐 신용산역 북쪽 1구역이라든가 2구역, 3구역, 용산 전면 1, 2구역이라든가 국제빌딩 주변 5구역, 뭐 요런 지역, 지금 일단 어쨌거나 지도상에서 보이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에도 여러분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 띄워보면 아시겠지만 거래가 거의 없어요. 일단 이 지역들은. 왜냐면 이미 가격대가 평당 1억대가 거의 뭐 호가하는 지역이거나 넘어버린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가격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뭐 빌라 하나 사는데도 뭐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왜냐면 노후주택들이니까 전세가율은 낮은데 빌라들이 막 평당 1억대가 넘어버리고 다 쓰러져가는 단독주택들도 평당 1억대가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정말 큰 돈이 없지 않은 이상은 들어가기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을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가 도대체 뭐길래, 이제 용산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도대체 여기가 뭐길래 개발 발표하자마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버리지? 자, 여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외지인의 관심이 점점 더 높아져 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서 이 지역에 대한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는 괜히 관심도만 높여버리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규제지역, 비규제지역으로 나누면서 비규제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 얘기 상당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풍선 효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올랐다. 저는 또 이 용산이라는 지역도 풍선 효과로 인해서 정비창 부지 일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외지역 같은 경우는 풍선 효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좀 가파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제가 용산을 최근에 지금 한 이틀 전에 한 바퀴 다녀왔는데요. 부동산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한 결과 지금 물건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하고, 일단은 나왔던 매물들이 다시 싹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 2020년 5월 20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거래는 상당히 끊길 거고, 그로 인해서 풍선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기타 지역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정비창 개발 소식을 듣고요. 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한 좀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일단은, 물론 이제 이런 공공임대 아파트 지어야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 토지의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명동이라는 지역에, 명동 정말 금싸라기 땅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인사동 같은 지역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명동이나 인사동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관광객, 전 세계적인 관광객을 몰고 오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외화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자리에 만약에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라는 게 과연 토지의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 정비창 부지가 명동과 인사동과 이런 지역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쨌거나 이 정비청 부지에 꼭 임대 아파트와 공공분양 아파트를 건립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과연 하게 되면 분양가를 얼마 정도 책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입지에 임대 아파트를 많이 건설을 하고 저렴한 금액에 공공분양 아파트를 많이 공급한다면 그걸 수혜를 받는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환영이 있지만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좀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민 주거 안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국제적인 정말 명품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입지에 꼭 과연 이런 걸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도 아니죠. 작년인가요? 용산 민족공원이죠. 한국 센트럴파크라고 불리는 공원입니다. 약 100만 평이 넘는 공원 부지입니다. 여기 왜 공원을 만드냐?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지. 틀린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임대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공원을 지었을 때 국가적인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와 선진국들의 도시개발 사업의 현 주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과 미국의 도시개발 사업의 현 주소를 한번 보겠습니다.